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의 망국방 정책, 특히 애국심을 이용해서 국산화를 표방하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확 홀리는 그 망국방 정책의 하나로서 이 전투기 엔진, 첨단 전투기 엔진 국산화 프로젝트 혹은 국산화라는 화두,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늦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자, 문재인의 망국방 정책 넘어서기. 이것이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냐. 이게 들어가기를 매번 할 때마다 한 10분, 5분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이 국방비를 증액한 덕분에 방위산업이 지금 그러니까 군수산업이 발전했다. 뭐 이런 헛소리를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근거를 보면 문재인 시절에 매년 7%씩 국방비가 증액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 전체 증액을 보자 이거예요. 예산 전체는 7.07%, 9.51%, 9.09%, 8.92%예요. 그러면 예산 전체의 증액에 대비해서 국방비의 증액은 못 쫓아갔습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문재인 시절에 국방비의 상대적 비중을 꾸준히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에 계신 분들, 군인분들, 그리고 연구원 여러분, 또 이 방위산업, 군수산업에 계신 분들이 각고의 노력을 해서 지금의 K방산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문재인이 반역자인 까닭은 우리가 이제 군사에는 정치적 목표가 있거든요. 군사나 전쟁은 정치의 연장입니다. 군사에 정치적 목표가 없다 그러면 미친 군사죠. 그게 이제 군국주의죠. 군사력 자체의 무한 지배를 추구하는. 군사에는 정치적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군사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사력의 정치적 목표는 대한민국의 방위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한의 자유화입니다. 따라서 이게 북한 자유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침공, 평정 성격이 있게 돼요. 어느 한 지역으로 진격해서 군대식으로 말하면은 인터빈, 간섭 내지는 침공, 인베이전이죠. 그다음 평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방력이 그래서 굉장히 입체성을 가져요. 그냥 내 집, 내 마당 내가 지킨다 뿐만이 아니라 손을 뻗어서 침공해서 평정해야겠다가 되니까. expeditionary 하다 말이죠. 원정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적은 중국이 되는 거고요. 주전장은 서해 한반도가 되죠. 따라서 핵심적 전략적 동맹은 미국이고요. 포섭해야 될 나라는 일본이 됩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만약에 지금 목표와 전략을 그래 맞아 하고 인정한다면은 문재인은 국가 반역자입니다. 일단 정치적 목표에 있어서 북한 자유화를 정면으로 반대했고요. 그 다음에 주적인 중국을 섬기고 주전장인 서해를 포기했으며 전략적 동맹인 미국을 내쳤고 포섭 대상인 일본을 적으로 몰았습니다. 국군 통수권자가 희대의 국가 반역을 5년 동안 저지르다가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가 이런 짓을 저질렀을 때는 수법이 있겠죠. 망국방 정책의 수법이 있습니다. 이 정책의 대상은 주로 주적 중국을 상대로 주전장 서해 한반도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력 중 손쉽게 손볼 수 있는 것을 손보는 겁니다. 기기묘묘한 8가지 수법으로 손을 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합동전략본부를 막았습니다. 합동전략본부가 되면요. 육해공의 브레인들이 모여가지고 의견이 통일돼요. 밥그릇 싸움이 없어지고. 이 군인들은 밥그릇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직을 깊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서. 예를 들어서 해상 초계기가 도입됐다. 그럼 해상 초계기를 공군이 운영할 거냐, 해군이 운영할 거냐.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작전을 하는 그 환경은 해군의 대잠 작전이거든요. 비행기를 몬다란 행위로 보면 공군의 업무고. 그래서 이거를 흩어놓으면 이게 그냥 어걱버걱 싸움이 많은데 요즘의 군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영역, 그러니까 도메인을 넘어선 그런 작전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해군 작전이면서 동시에 육군 작전이고 동시에 공군 작전이고. 그러니까 이게 융합을 한단 말이죠. 3군 사이에. 해병대까지 하면 4군 사이에. 이런 융합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합동전략본부를 만들어야 국방의 힘을 제대로 쓰게 돼요. 브레인들이 모여서 서로
견제와 균형 속에서 걸러질 거 아니에요. 합동전략본부 같은 거 있었으면 항모 같은 건 얘기도 못 나와요. 그런 얘기도 해군에서 했으면 바로 대놓고서 공군이나 육군이 당신 미쳤어? 국방 예산의 3분의 1을 빨아가는 돈 먹는 하마로 어떻게 그걸 하자는 거야? 이렇게 나오죠, 바로. 그걸 흩어놓고 문재인이니까 깃발 뻑 드니까 그게 VIP 프로젝트로 퍽 나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외면하죠. 수송기, 서해 수중 감시, 해안 레이더, 해면파 레이더. 다 저 수송기도 저게 수송하는 수송기가 아니라 저거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대함 초계도 만들 수 있고 공중 조기 경보기도 만들 수 있고 드론 항모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 들어갈 때 대량 침투, 공습 강화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그 수단이거든요. 저런 거 다 외면해 버린다고요. 개발을 늦춰라. LSAM, 그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 개발 늦췄죠. 액체 로켓. 저는 뭐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액체 로켓도 문재인 정부 때 서둘렀으면은 꽤 2, 3년 일찍 했을 수 있어요. 저런 거 이제 늦추는 거죠. 진화를 막아라. 이거 엊그저께 했었죠. 헬기, 수리온. 다 해놓고 이제 한 걸음만 더 내두면은 여러 가지 파생으로 해서 완성되는데 그 한 걸음 내딛기 위한 그 기술적인 수단은 변속기고 변속기 투자 안 해줬어요, 그거. 이때까지 아마 국가가 변속기를 하라고 한 게 100몇십억 밖에 안 돼요. 연구개발 지원해 준 게. 업체가 알아서 하세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4,000마력을 요만한 기계박스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4,000마력. 말 4,000마리가 끄는 힘. 자동차, 웬만한 중형 자동차 20대가 끄는 힘을 요만한 기계박스가 전달하고 방향 바꾸고 해줘야 되는 그런 아주 초고난도인데 그거 이제 완성되고 그래야 이제 저게 완성이 되면 우리가 엔진과 날개는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저런 건 소재이기 때문에 복합 소재니까 엔진은 사다 쓰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능은 우리가 이번에 완전히 다 장악했죠. 그 자동 비행 제어랑 진동 제어, 미션 컴퓨터 이런 거 우리 잘 만드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이제 그 저기 뭐 헬기를 이렇게 우리가 컨비네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걸 안 했다고요. 진화를 막은 거예요. 전력화를 막았죠. 초고속 경비정, 드론. 저거 드론 같으면은 개발된 지 얼마나 됐는데 대한항공은 뭐 완전히 그냥 찬밥 취급한 거야. 아, 거기 땅콩 항공 말이야. 그만 좀 얘기하라고. 이런 식으로 취급했을 거예요. 그 말이야. 조간에 말이야. 그런 자들이랑 어떻게 국사를 논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완전 낙인을 찍어가지고 밟았을 거라고요. 그 대한민국에서 큰 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그룹인데 거기 애국심 많아요. 그 방산 쪽 많이 했다고요. 돈을 버냐 안 버냐를 떠나서 원래 이제 그 집안이 일어날 때 월남전에서 그 저기 운송업을 해서 일어났던가 그렇죠. 그런 거랑 관계가 있을 거예요. 이제 완전히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질근질근 밟아버린 거죠. 그 다음에 도입량을 줄여서 굶겨 죽여라. 이게 K2 전차죠. 꼴랑 이때까지 뭐 문재인 때 50몇 대인가 도입한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한 200대밖에 안 도입했죠. 박근혜 정부 때까지야 개발 기간이었다니까 그렇다 치고 사실은 2017년에 파워팩이 거의 다 완성됐는데 국산 파워팩만 둘러대고서 도입을 안 하는 거예요. 국산화 안 됐잖아요. 좀 기다려야지. 아니 전차가 국산화 꼭 돼야 되나? 혼합형으로 많이 도입하면 안 되나? 그럼 전차 라인은 살아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뭐 개발이든 수입이든 도입을 막아라. 이게 소해 헬기죠. 해상 대잠 초계기. 문재인 때 하나도 안 했어요. 소해 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소해가 뭐냐면 기뢰를 걷어들이는 거.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저걸 걷어들일 수 있어야 기뢰를 깔아요. 혹은 저거를 걷어들일 수 있어야 중국이나 북한이 우리 항만을 막은 걸 금방 풀어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북한이라는 데가 여차했을 때 저게 뭐 상식이 없는 집단이니까 저 하나도 안 했어요. 소해 헬기. 수리온 변형시켰어야 되거든. 저거 수리온 변형하면 충분히 해요. 그 크기나 마력수가 똑같아. 세계에서 미국에서 제일 가장 많이 쓰는 그 소해 헬기랑 똑같아요. 그게. 그리고 수리온에서 쓰는 그 T700 그 엔진 GE 그게 바다에서 잘 돌아가는 엔진이에요. 그런 걸 다 생각하고 엔진을 선택해 놨을 거라고요. 앞으로 변형을 생각하고.
하나도 안 한 거야. 수입 막아라. F-35A 추가 도입 막았고요. 아파치 추가 도입 막았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이는 저건 아주 악질적인 반국가다. 저거는 악질적인 반역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를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우리가 주적을 중국으로 보고 주전장을 서해 한반도로 보고 궁극적인 정치적 목표를 북한 자유화까지 보고 그리고 핵심 동맹을 미국으로 보고 다음에 포섭 대상을 일본으로 보고 딱 이 프레임을 가지고 그때 필요한 무기가 뭐지? 라는 그 쭉 해놓고 이런 무기를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했지 딱 보면 거의 막았거나 도외시했어요. 국방산업에 계신 분들 그리고 국방부에 계신 분들 또 군인이신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흉악한 이 반역 집단 밑에서 숨죽이면서 그걸 막아내시느라고 또 관찰하시느라고 숨겨놓고서 또 어떤 씨앗을 계속 살려나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제 그 말하자면은 치명적 도끼가 생기죠. 좀비 증후군이 생깁니다. 청와대부터 만국방 정책을 피면 청와대가 만국방 정책을 피면 국방부, 군인, 연구자, 군수산업이 주눅이 들죠. 소극적으로 바뀌죠. 개발 결과도 잘 발표를 못해요. 감추어 놓은 채 발표하지 않아요. 일종의 좀비 증후군이 되는 거예요. 동면 증후군. 동면 상태로 들어간다고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전문가 집단이 살아남습니다. 그분들 제가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가 대선 국면이 딱 됐단 말이에요. 2021년 하반기에. 이때는 이제 마지막 찬스야. 대선 후보가 누가 되든 간에 일단 기둥 박아놓고 기정사실화하면 패를 받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가 되더라도 일단 대선 후보로서는. 그다음에 패 받아놓으면 후보 공약해놓으면 그거 밀고 들어가서 또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정권 교체되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팍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선 더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육해 공군에서 여러 생생한 요구사항이 이제 분출되는 거예요. 좀비에서 깨어나갔고 동면에서 깨어났다고요. 동면을 해야 생존을 하는데 옛날에는 동면 안 해도 되니까. 다른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새로운 무기, 새로운 군사기술이 발표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상에 대박이 터졌잖아요. 무기 수출 대박이 터졌으니까 이게 이제 무서운 기세로 물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문맥에서 제가 문재인 망국방 정책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첨단 전투기 엔진을 그 문재인 정부가 떠버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뭐 일반적인 비행기 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개발할 비행기들은 최고급 사양의 비행기가 되니까 엔진도 최고급 엔진을 써야 돼요. 그러면 F-35에서 쓰는 엔진, F-22에서 쓰는 엔진, 그런 급의 엔진을 쓰게 돼요. 최소한. 그런 급의 엔진을 우리가 국산화한다? 그때 개발해야 되는 시간과 돈은 어떻게 되지? 이 제트기 엔진 살벌합니다. 개발할 때 보면요. 우박을 흉내내기 위해서 엔진을 가동시켜 놓고 앞에서 얼음 덩어리를 뭐 음속에 1배 반 속도로 엔진 블레이드에 쏴 넣어요. 앞에서 물을 소하우스 그 뿜어 나가는 거 그거 한 대여섯 개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 그걸 뭐 음속의 몇 배 양에 해당하는 만큼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런 폭우가 쏟아질 때 그거를 음속에 1배 반으로 하면 그 물의 양이 계산이 되잖아요. 그 물의 양이 1배 반쯤을 앞에서 호스로 쏴 넣어요. 자동화시켜서. 그래서 폭발 안 일어나나 봐요. 우리가 상상 밖의 그런 가혹한 실험을 해요. 이 엔진이라는 게 살벌합니다. 그러면 이 엔진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마무시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요. 전투기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시간도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발에 성공했다 쳐요. 어디다 팔 거냐 이거야. 이 엔진이 F-22, F-35급 엔진보다 위거나 같은데 전략적 물건이거든. 시진핑한테 팔 수 없고 김정은한테 팔 수 없잖아요. 파키스탄 팔 수 없고. 팔 때가 쭉쭉 다 하고 나면 미국 내지 미국의 맹박만 남는데 그 사람들 미국 거 사 쓰지 우리가 만든 거 안 사 쓰죠. 그런데 미국은 우리 의심하겠지. 쟤들 무슨 생각이지? 주체 국방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진은 이름이 개발이 되면 이 엔진은 갈라파고스 주체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의 애국심을 착취하고 애국심에 편승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첨단 제트기 엔진 만들겠습니다. 잠깐만요. 첨단 전투기 엔진은요, 사람 죽이는 물건이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첨단이 될수록 만드는 양이 작고 우리만 쓰거나 우리랑 미국만 쓰거나 이런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 물건들은. 미국이 최첨단 비행기, 최첨단 폭격기를 밖에 판 적이 없잖아요. 이런 성격의 물건에 대해서 왜 산자부 장관이 발언했냐 이거야. 문재인 정부 만료 4개월 전인 말하자면 1월 10며칠에 문승욱 산자부 장관. 좀 이상해요. 첨단 전투기 엔진을 국산화한다. 이게 핵심 외교안보 전략인데. 참고로 KF-21에서 사용되는 F414-400 엔진은 출력이 드라이일 때 1300파운드, 애프터버너일 때 2200파운드입니다. 제가 이제 드라이랑 애프터버너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여쭐게요. 자, 이게 전투기 엔진이라고 쳐요. 그래서 여기서 공기가 흡입돼서 여기로 공기가 나가요. 그러면 요 앞에 한 부분은, 앞에 절반은 엔진을 압축시키는 부분이에요. 아니, 공기를 압축시키는 부분이에요. 압축이 끝난 공기가 연소실로 들어가면 연료가 분사되면서 거기서 폭발을 일으켜서 거기서 급팽창하면서 거기서 터빈을 돌리고 바깥으로 빠져나가요. 그 터빈이 돌아가는 힘을 가지고 이제 또 앞에 압축기를 돌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거든요. 그 전투기 엔진의 구조가. 이 연소실에서 연소 빠져나갈 때 애프터 과정에 다시 한번 그 뜨거운 공기에 대고 다시 연료를 부어서 한 번 더 폭발하죠. 그러니까 빵빵. 그게 애프터 버너예요. 그러지 않고 연소 후에는 그냥 쭉 빠져나가는 거. 터빈 돌리면서. 그게 드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애프터 버너는 급할 때 짧게 쓰는 거예요. 저건 과열 상태가 돼요. 오래 쓰면. 그러니까 드라이 쪽이 저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맥스 한계가 이제 그 1300파운드, 13000파운드 추력이 뿜어내는 힘이. 그리고 급할 때 빡 하고 큰 힘 쓰는 거, 저 애프터버너 저때 22000파운드. 그런데 저게 두 개니까 26000파운드, 44000파운드가 되겠죠. 하나가 면허 생산입니다. 사실상 국산화의 길을 가는 중이에요. 면허 생산이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함재기의 명품 슈퍼호넛에 널리 사용되죠. 그래서 이 엔진 자체가 소음기에 강합니다. 연비가 좋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부피 효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뿜어나오는 힘 대비 그 힘 대비해서 차지하는 부피를 따져보면 F-35 대비 25%가 부피 효율성이 좋고요. F-22 대비 150%가 부피 효율성이 좋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단위 힘에 대해서 얼마 부피를 차지해 얘가 차지하는 부피를 1이라고 해놓으면 F-35의 엔진은 1.24를 차지하고 F-22의 엔진은 2.41을 차지합니다. 단위 추력에 대해서. 근데 추력 자체가 F-22 같으면은 7만이 되니까 얘는 추력이 43,000이니까 그러니까 F-22는 2.45배 곱하기 44,000분의 7만 해서 F-22는 한 얘가 차지하는 엔진의 너댓 배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엔진 룸이. 엔진 공간이. F-35는 엔진 공간이 얘가 추력이 비슷한 애니까 엔진 공간 얘가 차지하는 공간의 1.2배. 왜냐면 얘는 엔진 하나는 작지만 두 개라서 F-35랑 같거든요. 추력이. 그래서 엔진 사이즈가 작으니까 그리고 기체는 F-35보다 훨씬 크단 말이에요. 훨씬 크지 않고 길이가 길이가 1.2 한 2m 길어요. 몸통이. 그러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진 사이즈에서 엔진 길이가 1.7m 정도 작으니까 2.9m 여유가 생긴 거예요. 몸통에서. F-35 대비. 그러니까 부피 효율성이 굉장히 좋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런 F414 엔진, F414의 400, 이 엔진보다 더 강하고 효율적인 엔진을 찾는다. 뭐 몇 개 있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F15에 쓰이는 엔진은 얘보다 좀 구식이에요. 그래서 연비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강하기도 하고 효율성도 좋은 연비도 좋은 거를 따지면은 셋밖에 없어요. 하나가 F-35에 쓰인 F-135라는 엔진, 또 하나가 F-22에서 쓰인 F-119라는 엔진, 그 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개발용으로 지금 개발 중인 XA라는 엔진, 이 세 종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F-414 엔진은 이미 잘 라이센싱해서 면허 생산하고 있어. 우리 개발할 거 없어. 그러면 우리가 뭔가 개발에 덤빈다면 전투기 엔진 얘기하는 겁니다. 개발에 덤빈다면 F-414보다 W급을 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W급을 딱 보니까 참조할 만한 게 세 종류 엔진밖에 없는데 그 하나는 F-35 거고, 또 다른 하나는 F-22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차세대 전투기 거예요. 벽이 퍽 튄 거예요, 지금. 다 미국 전략자산급이라고요. 참고로 저는 헬기 엔진은 좀 다르거든요. 헬기 엔진 개발할 거냐 말 거냐, 그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알아서 하셔라 이거예요. 헬기 엔진 구하기 쉽거든요. 전 세계 메이커도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나 그것도 저는 지금 수리온에서 쓰고 있는 그 엔진 굉장히 좋은 엔진이에요. 그것도 바닷바람 잘 견뎌요. 우리는 반도라서 바닷바람 동시에 잘 견디는 엔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비도 좋아야 게 괜찮은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카이가 보는 눈이 있더라고.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같이 저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설을 해서 그런 거는 이미 다 몇십 년 전에 졸업한 전문가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헬기 엔진은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엔진이 있어요. 하나가 미사일 엔진이에요. 순항 미사일. 미사일은 로켓으로 가는 스타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제트 엔진이 안에 요만한 직경 한 20cm, 직경 30cm짜리 제트 엔진이 돌아가서 가는 순항 미사일죠. 아음속으로 가죠. 그러니까 초당 한 300m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미사일 엔진은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미사일이 저거는 개발에 지금 거의 육박해 있어요. 이미 개발했어요. 이미 우리 뭐 해성 미사일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데, 저게 이제 뭐냐면 일회용 엔진이어서 성능을 안 떨어뜨리면서도 싸게 만드는 게 기술이에요. 미사일 엔진은. 근데 이제 해성 미사일 같으면은 성능 떨어질까 봐 엄청나게 고스펙으로 해놨다고요. 근데 한번 꽝 터지고 나면 없어지잖아. 그래서 미사일 엔진은 그게 노하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반드시 개발해야 되는 게 고급 드론, 10톤짜리 드론이 뜬다. 이거 10톤짜리가 떠서 아음속으로 날아가야 된다. 또는 음속으로 날아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10톤짜리 같으면은 10톤짜리 같으면은 그래도 한 애프터버너까지 해서 애프터버너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저기에서 쓰는 정도까지는 우리가 개발해야 돼요. 그게 어디냐? 그 FA-50에 쓰는 거, F-404 혹은 그리펜에서 쓰는 거, F-414인데 조금 낮은 거. 그걸 저는 개발하다가 실력 부족하면 GE랑 공동 개발하는 게 좋다. 저는 공동 개발도 국산화라고 보는 거. 이런 거를 혼자서 다 맨땅에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그 정도 급들의 엔진들은 상대방이 전략적이질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내줄 수가 있어요. 내고만 잘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것도 한화가 알아서 할 일이다. 한화가. 엔진 쪽은 국책 사업으로 할 일이 아니다. 한화가 이미 요번에 특히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니지만 이제 K9도 되고 뭐 그다음에 요새 레이더도 한화가 잘 만들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레드백도 한화죠. 그래서 한화가 세계 지금 방산업체 중에 100대 방산업체 중에 29위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한화를 다 합치면은 순위가 더 올라갈 거예요. 한화가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개 회사 되거든요. 얘를 다 합치면 한화가 커져요. 그리고 한화 오너들이 이제 애국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한화 오너가. 원래 왕 회장도 그렇고 지금 젊은 회장도 그렇고,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한화가 그렇게 판단할 거다. 이 게임을 잘 아니까. 그래서 커네티컷에 있는 저것도 샀잖아요. 전투기 엔진 부품회사, 핵심 부품회사도. 그런 것도 미국 국무부나 미국 상무부에서 오케이 안 하면은 취소시키면 못 사요. 지금 전략 부품이야. 외국인은 못 사. 100% 지분 샀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한화가 차분히 준비해 가고 있을 거다. 그래서 엔진 쪽은 그러니까 전투기 엔진 쪽은 나라가 도울 필요 없다. 그다음에 헬기 엔진은 그것도 나라가 도울 필요 없다. 나라는 어딜 도와야 되냐? 그건 돕고 있어요 이미. 지출하고 있어요. 그 국방과학연구원이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미사일 엔진.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소가 그 이미 프로젝트 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그 저거 뭐야 고급 드론용 엔진. 그 두 개는 잡고 가야 된다. 잡고 갈 만하다. 벽도 낮고 또 드론은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전투기가 한다면 드론은 세대예요. 그리고 수출길도 많고 그런 건 드론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제트 엔진 자체를 개발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제트 엔진 중에 자 보세요. 제트 엔진이다. 미사일 엔진, 일회용 엔진, 그 다음에 고급 드론 엔진 한 10톤, 뭐 20톤, 25톤 되는 드론을 쭉 날려 올려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헬기 엔진. 이 세 세대에서 앞에 두 개는 반드시 개발하자. 그리고 그렇게 국책이 이미 나가고 있고 헬기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데서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전투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알아서 하세요. 그건 나라가 도울 일 아니다. 한화는 이미 프라드 앤 위트니,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롤스로이스 이런 세계 3대 그 전투기 엔진 메이커들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포지셔닝 속에서 어디까지 국산화하고 어디서부터는 면허 생산, 그러니까 라이센싱해서 생산하고 어디서부터는 조립 생산한다. 이거를 자기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그 이익이 거의 국익이랑 일치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찰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엔진 타령을 하기 전에 이제 물어봐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